한 국가가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 수십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붉은 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엔진이 가장 먼저 식어가고 있을까요? 2025년 봄 대륙 곳곳에서 기이한 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377개 은행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조용히 간판을 내린 금융기관들. 창구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이제 닫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억 2천만 채. 팔리지 않은 빈집들이 콘크리트 무덤처럼 대륙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때 분양 첫날 완판을 기록했던 신도시들이 이제는 가로등마저 꺼진 유령 도시가 되어 침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는 경고음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천문학적 빚더미, 일자리를 잃고 드러눕기를 택한 청년들, 내수가 막히자 밖으로 쏟아내야만 하는 상품들. 동시에 중국은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AI와 반도체에 국군을 걸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터지는 파장과 그 속에 숨은 기회의 단서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문을 닫은 은행은 370채에 달합니다. 하루에 한 곳꼴로 금융기관이 사라진 셈입니다. 대부분은 지방의 소형 은행들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신용협동조합, 소도시의 상업은행들. 어느 날 갑자기 창구 불이 꺼지고 현금 인출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예금을 찾으러 온 주민들은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이 은행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답은 그 돈을 빌려준 곳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수십 년간 땅을 사서 개발하면 돈이 된다는 공식이 중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이 흐름에 올라탔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억 2천만 채. 현재 중국 전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죠.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의 신도시들. 한때 미래의 중심이라 불렸던 개발지구들이 지금은 텅 빈 콘크리트 숲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 완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빈집들이 단순한 미분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독특한 분양 시스템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분양대금 전액을 먼저 받습니다. 개발업체는 이 돈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프로젝트의 분양대금으로 또 다른 땅을 삽니다. 끊임없이 새 돈이 들어와야만 이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조. 경제학에서 이를 폰지 구조라 부릅니다. 새 구매자가 줄어들자 이 순환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을 먼저 낸 사람들은 집을 받지 못했고 개발업체는 공사를 멈췄습니다. 철근이 녹슬어가는 반쯤 지어진 건물들이 도시 외곽을 채웠습니다. 분양대금을 떼인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일부는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370채의 은행의 폐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부실 대출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부실 채권 비율이 2%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집 중 2집꼴로 갚지 못할 빚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에 균열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중국의 부는 땅과 콘크리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담보물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국 돈을 풀어서 해결할 것이라고. 수조위안의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 지방정부 구제금융.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죠. 그러나 2025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양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1년간의 국정 방향이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0%에서 5%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제 5% 성장도 장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은 항상 중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건설과 개발이 처방전이었죠.
그런데 올해 양회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10번째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왜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처방전을 버렸을까요?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빈집이 1억 채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로 건물을 짓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빚 갚는 데 쓰이는 악순환이 고착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엘정 침체라 부릅니다. 급격히 떨어진 뒤 오랫동안 바닥을 기는 모양새죠.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닮은 궤적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한 세대를 허비했습니다. 중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이제는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 회장을 나서는 대표단의 표정에서 과거의 자신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성장 엔진의 시동이 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침체가 중국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경제가 가라앉을 때 그 파장은 반드시 바깥으로 번집니다. 무너지는 내수 시장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묘한 존재에 의존해왔습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영어 약자로 LGFV라 불리는 껍데기 구형 기업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죠. 고속도로를 놓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이 구조로 추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어놓은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고 개발한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빚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 LGFV들이 쌓아올린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우리 돈 한 원에 육박합니다. 한국 1년 국내 총생산의 4-5배에 해당하는 빈더미입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하드웨어 파사입니다. 물리적 인프라에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파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적 자본의 붕괴, 소프트웨어 파산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1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도시 청년 실질 실업률이 1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거의 5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선택한 것은 탕핑, 누워버리기입니다. 탕핑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친 젊은 세대가 아예 경쟁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버티는 삶.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인구 집단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수 시장의 구매력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고 차를 살 사람도 줄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식당들은 손님을 기다리다 폐업합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무너지는 중입니다. 공장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줄 국내 소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쳐나는 상품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수가 막히자 중국 공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바깥을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 시장에 쏟아진 것은 전기차입니다. BYD, 니온, 샤오폭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무서운 속도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하나, 가격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전기차가 유럽이나 한국 브랜드 대비 3분의 2 가격에 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과잉 생산 설비, 그리고 내수에서 팔지 못한 재고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하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가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년 사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붙여도 가격 경쟁력이 여전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1980년대 자동차 공세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차도 저렴한 가격과 연비로 미국 시장을 휩쓸었죠.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정당한 이익을 남기며 성장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뒤 경쟁자를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왔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에서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드와 폭스바겐도 전기차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가격 전쟁의 파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살 수 있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쓰러지고 중국 업체만 남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 전체가 한나라 기업들에 종속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이 밖으로 던지는 것은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철강, 태양광, 패널, 배터리까지 과잉산된 제품들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덤핑은 다른 누군가의 공장 폐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살기 위해 내건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낡은 엔진을 버린 중국이 새로 걸고 있는 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지능형 경제입니다. 국가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 정부는 AI 관련 연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 AI 특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바이두 같은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에 불을 붙인 형국입니다. 물론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최신 공정의 칩을 만드는 기술은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ASML에 합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이 중국을 옥죄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칩 대신 한 세대 뒤의 성숙 공정 반도체에서 압도적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됩니다. 중국이 AI 굴기에 나설수록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첨단 칩은 결국 어딘가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들 기업에게는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이미 세계 2위입니다. AI 훈련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죠. 중국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이 더 강력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향후 서너 해 동안은 AI발 반도체 수요 급증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몰하는 부동산이라는 배 옆에서 새로운 산업이라는 구명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깥바다도 결코 잔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종국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 세계 경제도 여러 개의 내관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서양 건너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하면서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불안해집니다. 미국 지방은행들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는 요동칩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해협이 봉쇄되거나 분쟁이 확대되면 1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유가가 뛰면 한국 경제는 직접 팔을 맞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업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국 경제 둔화와 유가 상승이 동시에 온다면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타격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에 어느 정도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뉴스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가도 100달러 저항선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성이 있다는 것과 면역이 있다는 것은 다르니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기울어지는 와중에 바다 자체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방향을 잃었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금리 불확실성, 중동 리스크까지 악재를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후회했습니다. 바닥에서 팔고 반등 후에 다시 사는 최악의 사이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성을 유지하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면 아직 공황의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빠질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붕괴보다는 느린 침강에 가깝습니다. 불확실성은 높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섣불리 물타기를 하거나 테마주를 쫓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되 완전히 시장을 떠나지는 않는 것,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치길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이 지금 구간의 전략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소문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자극적인 전망이 넘쳐납니다. 중국 붕괴, 미국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제목들이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은 낮습니다. 현실은 대개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서 흘러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닻을 내리고 버티는 배가 살아남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면 그때 기회가 옵니다. 관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지난 뒤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이끌던 모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 세대를 지배했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거 한국 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전략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성장주에 올라타서 몇 배의 수익을 노린다. 그러나 이 수렵형 투자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시세 차익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의 이자,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 주식, 월 배당 ETF 같은 상품들입니다. 수확을 거두는 농경형 투자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죠. 이런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흔들려도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에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종목 선정에서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내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국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기업에 관심을 둘 만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분야의 국내 강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AI 굴기가 키워줄 분야도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탄 ETF나 글로벌 기업 주식을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담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분산과 안정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 시장이 요동쳐도 잠을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포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중국발 위기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예고합니다. 1억 2천만 채의 유령 도시에 묶인 과거가 아니라 AI와 반도체의 미래에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